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 이와 관련해서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하신 그런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인구 소비의 미래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한양대 국제대학원 전용수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원래 기자 출신이셨다고. 네, 예전에 했었죠. 뭔가 교수님 뭐라 그럴까요? 그 포스 위에 기자의 날카로움이 있을 것 같은. 과찬이십니다.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올해서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앞당겨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런 인구학적인 통계의 모데이터가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정식 명칭, 이른바 이제 우리한테는 센서스라는 단어로 이제 익숙하죠.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네.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면 5년 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20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원래 2015년 추계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자연 감소, 이른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감소가 2029년에 아마 이제 여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추계를 했었는데, 2019년 3월 추계, 그러니까 올해 추계죠. 올해 특별 추계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사실상 2019년, 우리 10년에 앞당겨진 올해 사실상의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그 항목들이 전부 앞당겨지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이제 2015년의 토대를 가지고 원래 50년짜리 장기 이제 비전을 짜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 있는 인구학적 도달 시기가 당연히 이제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우리 국민연금을 얘기를 이제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도 이제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쌓이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이제 문제는 떨어지면서 고갈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정점에 찍는 시점과 고갈 시점도 당연히 굉장히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 8.15 모니터를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보통 이제 경제라든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경제 채널에서 뜬금없이 인구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지금 보니까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가장 중요한 그 투자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의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뭔가요? 사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일반적인 재화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논리 구조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인구가 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고객이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고객이 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수요와 욕구의 지점이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수요와 욕구가 바뀌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거래의 질서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논리 구조를 봤을 때 사실 거의 모든 재화가 해당됩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뜨거운 재화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에 조금 한정시켜서 얘기를 해도 당연히 이 수요일 수 있는 인구의 변화가 부동산 전체 시장에 굉장히 시점을 가지고,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특히나 한국처럼 부동산의 차별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인구의 변화가 사실은 부동산의 미래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일본의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과거 거품 시대 때 많은 아파트라든가 신도시들을 지어놓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제 몰락해버리고 완전히 뭐라 그러죠? 노인들만의 맞습니다. 베드타운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엄청난 폭락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인구와 이게 결국은 수요자가 없어지니까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래의 원칙이 수요와 공급이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수급이 가장 중요한 가격의 결정 변수입니다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중기 정도까지는 사실은
단순한 수급 논리가 아니라 그 수급에 보태져 있는 여러 가지 가수요라든가 혹은 이제 욕구의 발현의 대상이라든가 혹은 대체제의 존재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그 표준 편차에서 벗어나는 결론들이 나오긴 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도 지금 신도시들이 정말 이 서울 주변으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과연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처럼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노인들만의 죽은 도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속될 것인가? 굉장히 뜨거운 질문인데요.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정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먼저 일본의 사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60년, 70년대에 지역에서 수도, 특히나 이제 도쿄로의 이게 집중이 굉장히 심했죠. 긴 시간 동안 심했고, 그 결과 사실은 이제 수도의 확장 때문에 그 도쿄를 감싸고 있는 외곽 지역을 이른바 이제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뭐 몰려드는 인구가 워낙 많고 또 수도권에서 자체적으로 또 출산되는 인구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의 공급량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라는 게 뭐 멀지 않은 얘기였죠. 사실은 90년대도 그 논리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그 유령 도시화가 됐고요. 제가 가본 동네에도 뭐 다마 신도시라고 여기도 한 2번 가봤습니다만 뭐 일본은 아파트가 잘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맨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층 정도 있는 그 고밀도 집합주택인데 이 속에 이제 잔류하고 계신 분들이 뭐 한두 가구 정도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일단은 몇 가구가 있는데 한두 가구라고 하시죠? 일단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요. 보통 이제 한 아파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하나씩 있으니까 네네. 적어도 그러니까 10가구 지금 적어도 한 50가구 정도가 된다면 예,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10가구 안쪽이 되버리니까 심각하네요. 예, 사실상 그러다 보면 한 사람씩 빠져나가다 보면 관리비를 못 내죠. 관리비를 못 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같은 기초적인 어떤 그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히나 이제 또 잔류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거점에서의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퇴출이 되면서 당연히 이 동네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이게 또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뭐 한 60년, 70년대 3천만 행, 4천만 행 정도의 공급이 됐던 아파트가 지금은 뭐 500만 행 안쪽으로 거래가 되고요. 그나마 이제 거래가 되면 건설 공급가인 거죠. 네, 시세가 아니라. 맞습니다. 공급가액이 3천만 행에서 한 4천만 행 정도 있는데 지금은 500만 행. 뭐 일부는 뭐 몇십만 행이라도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이제 가져가지 않는 이런 사례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도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한국의 공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수도권에 특히나 이제 서울을 감싸고 있는 지역에 89년도부터 시작된 일기 신도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분간은 유효할 것이다. 왜? 어쨌든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수요라는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의 대체제 혹은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의 그 구매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위 절충의 수단으로서 신도시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가팔라진 인구의 변화의 규모라든가 속도를 봤을 때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추후에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소위 추가적인 수요자들이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한 고민의 지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구 변화가 이렇게 그 인구 변화의 어떤 그 폭이 크면 이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는, 그리고 파급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그 수급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의 논리에서 이제 최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구조의 변화가 예측치를 초월할 정도로 가지고 굉장히 가팔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예측 범위 안에 있으면 그것도 뭐 아무리 나쁜 거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도 미리 대응하면 일정 부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 충격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가팔라지게 후속 세대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인구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한측으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생존하기 위해서 마치 적자 생존의 법칙처럼 꾸준히 이제 부동산을 받아줘야 될 후속 주자들이 집에 대한 어떤 그 소유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구성함으로써 단순하게 이제 부모 세대처럼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재화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사용의 가치로 이제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들도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필수제가 아니라 어쩌면 선택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수급의 어떤 그 양적 변화
또 그 속에서의 질적 변화까지 맞물려서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아마 조만간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고정관념 같은 게 일단 사두면 오른다. 그 다음에 정말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보통 인구는 줄지만 그래도 가구수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서울 인근 지역으로는 계속 끊임없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도 지금 그 전제가 됐던 이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아주 빨리 변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또 부동산이 특히나 이제 서울 근교에 뭐 신도시 포함해서 서울 포함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그 근거도 또 충분히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그 가구가 이제 깨지면서 어쨌든 구매 그 단위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1인화를 위한 어떤 주거의 수요는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차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 차별화의 승자가 어디냐를 좀 놓고 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뭐 지금 끊임없이 지방에서의 서울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사회 전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어떤 식이든지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의 자체적인 수요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네.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불로소득의 대가 혹은 이제 차익 추구, 차익 지대를 그나마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당연히 실수요가 아니라도 가수요든 혹은 뭐 투자의 대상이든 그런 식으로 수요가 이제 확대가 돼서 또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당분간은 서울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적인 논리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측도 충분히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군요. 지금 그 인구 퍼즐을 맞추게 되면 그 사양 산업도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책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의 시장이라는 게 네. 여전히 이제 우리 고도 성장 때 맞춰져 있는 패러다임들이 건재하고 유효하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가족 수비들이 굉장히 그 기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개체화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제 소위 퍼즐들이 복잡해진 것이고 이 퍼즐들을 맞춰야지 이제 사실은 이제 미래의 시장 혹은 이제 미래의 고객과 관련돼 있는 어떤 캐파들을 늘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어쩌면 이 산업의 재편들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아마 전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 인구의 퍼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그 사업 모델들에 대한 느낌으로 그 수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본에서는 이미 바뀌었습니다만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에서는 유아용 기저귀보다 소위 어르신의 기저귀가 매출액이 이미 절반을 넘었었거든요. 당연히 또 우리 지방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건물, 지방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면 이거는 10중 8구 요양원 아니면 간병시설이거든요. 또 서울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출산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강북계 몇 개 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뭐 사실 지방 권역에서는 장내 산업도 이제 사용화가 됐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인구라는 게 어쨌든 그 라이프 사이클상 특정의 수요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수요들이 이제 군집들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 시장이 캐파가 커진다, 작아진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게 중심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먹혔으나 지금은 사양이 되는 것이고 또 예전에는 없었으나 새로운 수요를 또 충족시키는 산업들은 또 새로운 또 블루오션으로 또 연결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 복합적인 느낌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걸 빨리 연결시키자. 뭐 이런 식의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려면 인구의 어떤 그 변화 추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쉬운 방식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그 인구 변화가 본인들의 소위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직결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가장 손쉬운 방식은 그 연령대별 인구 구성의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걸 이제 연대기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이제 미래의 추계를 같이 놓고 보면 그 변화의 폭이 그래도 비교적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에는 이제 청년 소위 후속 세대들에게 맞췄다면 후속 세대는 줄어들고 이쪽에는 굉장히 늘어난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라는 식의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추계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 추계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예, 추계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추계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한국에서는 추계는 굉장히 엄밀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져서 이제 통계 데이터를 낼 때는 뭐 예측이라고 하거나 뭐 예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한국은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살림살이 재편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모수기 때문에 아무나 만져서는 곤란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걸 만져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을 확산을 시켜버리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법령 통계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통계청만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미래의 숫자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른바 우리는 추계라는 단어를 쓰고 개별 혹은 학계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한다면 추계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인구 이 변화 속도가 그러니까 인구 변화 속도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이런 일들이 쓸모없는 짓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너무 세신. 아, 그런가요? 네, 쓸모없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시대의 변화,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많은 변화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표면화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민하고 긴밀하게 이게 좀 통계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5년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정책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구 추계의 모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사회 이동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태어나시면 한 동네에서 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움직임만 보더라도 50년짜리를 펴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고 통계에서도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태어나신 곳과 돌아가시는 곳이 다른 경우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자주 그렇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 이동이 사실은 그때그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회 이동을 아직까지 전 세계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그때그때 가장 유의미한 가장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약간은 원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통계 자체를 과거에는 이제 신뢰성이 높았으나 지금 이제 신뢰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 좀 유념해서 보자. 이런 식의 톤 다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 낳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그냥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 없이 사는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그 여유를 즐기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화의 상황피로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가요? 그 가족 구성을 이제 처음엔 연기죠. 네. 연기를 하거나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족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 세계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그건 본능의 영역이고요. 또 웬만해서는 사실은 뭐 잘 내려놓지 않는 이제 우리 일생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한국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결혼이라는 카드가 좀 멀리 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2, 3년 동안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 구성을 포기하고 개별적으로 남게 되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로부터 미스매칭이 발생을 합니다. 네. 사회에서 정한 게임의 원칙과 그것을 준용해서 따라야 될 플레이어들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커질수록 사실은 불행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실적인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바뀌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 어떤 그 생애의 이벤트에 대한 포기인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 친구들을 탓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들 개인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카드가 하이리스크인 데다가 로 리턴이라는 게 이제 그들의 부모를 보면서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 기본은 했습니다. 기본을 했는데 뭐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에도 2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만 이 채권자들은 뭐 다행스럽게 뭐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모처럼 그러니까 살고는 싶으나 뭐 그런 마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살기 어렵겠다라는 느낌들은 뭐 그때그때 좀 표현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부모처럼 이렇게 졸업을 해서 잡을 잡고 또 이걸 길게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대 환경도 아닐 뿐더러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본인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카드를 굳이 뭐 본능이고 숙제고 또 뭐 숙명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옥죄지 않더라도
나 혼자 잘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냐. 뭐 젊은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젊은 세대의 결혼을 하지 않는 이 문화가 그 트렌드가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진국일수록 다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일본이라든가 뭐 프랑스, 뭐 미국 이런 데서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가장 그 첫 번째 허들이 네. 이제 결혼이에요. 뭐냐면 한국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단발적이고 하루 몇 시간에 불과한 이 행사 때문에 사실은 이 커플이라는 것들을 좀 방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제 집안 대 집안의 문제인데다가 가정의 이벤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공동체 전체를 커버하는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 고려 사항도 많아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혼은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식이 결혼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사실혼과 법조혼의 차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뭐 꺼내기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만 동거와 관련돼 있는 단어들.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배우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파트너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특히나 출산과 관련돼서 결혼과 관련돼서 많은 그 성과를 내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한 2.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거기는 뭐 소위 그 혼외자라고 표현하죠. 우리로 치면 이제 정식으로 법적 혼을 밟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출생자 수가 전체 100명 중에서 한 70~70%를 다 돼요. 한국은 혼외자 비율이 1~2%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거를 해서도 안 되고 동거를 해서 아기를 낳는 거는 이 친구가 투명 인간에 대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같이 가족을 꾸리고 싶은 본능은 있으나 일단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어떤 그 법적 터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허들이 생겨버리니까 그게 엄청난 부담감이 되네요.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표현합니다만 그 출산율의 분모는 가임기 여성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분모를 가임기 여성이 아니라 유배우자라고 이제 미세스라고 표현하죠. 결혼하신 분들을 넣어가지고 출산율을 뽑으면 한국의 출산율도 꽤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결혼만 하면 그래도 2명 가까이 나와요. 아, 근데 아예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게 이게 지금 충격적인 출산율의 진실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일단 결혼을 했다 하면 그 결혼한 커플들 사이에서의 데이터, 출생률 데이터는 괜찮다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게 일단 문제겠네요. 정책적인 고민이 거기서 그렇죠. 일어나야 되겠네요. 근데 어떻게. 문제는 이제 결혼의 대전제가 집이거든요. 집이 있어야 뭐 그렇죠. 남자가 집 한 채는 그렇죠. 해와야 뭐 이런. 그래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아시다시피 집은 뭐 굉장히 후속 세대에게는 허들이 높은 그렇죠.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 둘 살금살금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